영조 31년 1755년 늦가을 창경궁 통명전의 처마 끝에서 낙엽이 떨어지던 그날 화완옹주는 어머니 영빈 이씨의 처소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7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마 아바마마께서 오늘도 오시지 않으셨사옵니다. 궁녀의 조심스러운 보고에 영빈 이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그녀였지만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계비 정순왕후가 들어오면서 그 사랑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영조실록 72권에는 영빈 이씨, 총애가 쇠암의 병을 얻어 침거하다라는 짧은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린 화완은 그런 어머니의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소리, 대전으로 향하다가 되돌아오는 궁녀들의 발소리, 그리고 점점 더 드물어지는 아버지의 방문. 이 모든 것이 어린 옹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영조 35년 1759년 봄 11살이 된 화완옹주는 처음으로 아버지 영조와 단둘이 대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희궁 숭정전에서 열린 춘향제 준비 과정에서였습니다. 영조는 늙은 나이에 얻은 막내딸을 보며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영조실록 98권에는 상이 화완옹주를 보시고 이르시되 짐에 만년에 얻은 꽃이로다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 화완옹주는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에게만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글씨를 연습했고 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는 성리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화완옹 주묘지명에 따르면 옹주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시설을 즐겼으며 특히 부왕의 마음을 헤아림에 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니 화평옹주가 영조 36년 1760년에 첫 연두로 세상을 떠나자 화완옹주는 표면적으로는 슬픔을 표했지만 내심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그녀를 더욱 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조 38년 1762년 5월 화완옹주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오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한중록에는 해경궁 홍씨가 이 비극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윤호월 13일 세자께서 뒤주에 들어가시니 궁궐이 통곡으로 가득하였도다. 그날 14살의 화완옹주는 통명전 자신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과 울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그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빠를 구하러 달려가는 궁녀들, 눈물을 흘리며 아르는 신하들. 하지만 화완옹주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나. 그녀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문을 잠그거라. 아무도 들이지 마라. 궁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오빠의 비명소리가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살려주소서. 그 절규는 8날 밤낮을 이어졌고 화완옹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5월 21일자 기록에는 세자가 뒤주 안에서 승하시니 상이 통곡하시고 전궁이 애통해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 어디에도 화완옹주의 행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화완옹주는 홀로 촛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의 마지막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바마마의 시선을 나눌 사람이 없어졌다. 이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며칠 후 영조는 화완옹주를 불렀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서였습니다. 늙은 왕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완아, 너만이 짐의 마지막 위안이로다. 14살 소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겠다고. 설령 그것이 더 많은 피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영조 39년 1763년 이후 화완옹주는 궁궐 내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성록에는 화완옹주가 내명부 사무에 관여하기 시작하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등에 업은 그녀는 궁중 인사에까지 입김을 불어넣었고 노론 벽파 세력과 은밀히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 화완아, 왜 나를 버렸느냐는 환청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권력만이 이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조 42년 1766년 20살이 된 화완옹주는 정조 김한신과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도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화완옹주 혼례 후에도 자주 궁중에 입시하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남편보다 아버지, 가정보다 궁궐, 평범한 살보다 권력.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조는 나이가 들수록 화완옹주에게 더욱 의존했습니다. 영조실록 118권에는 상이 화완옹주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정사를 논할 때도 종종 곁에 두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고 아버지는 딸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병적인 애정은 화완옹주에게 새로운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영조가 기침을 할 때마다, 걸음이 느려질 때마다 그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영조 46년 1770년 남편 김한신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화완옹주의 부군 김한신 졸서하다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상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화완옹주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바마마, 소녀를 궁궐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혼인한 공주나 옹주는 궁 밖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조실록 127권에는 화완옹주 특명으로 궁중에 복귀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4살의 과부가 된 화완옹주는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권력, 영향력,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지위.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빠의 환청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뒤주를 꿈꾸었고 그 안에서 손을 내미는 오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화완옹주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소녀가 권력에 중독된 여인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 첫 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영조 47년 1771년 봄, 창경궁 환경전에 복귀한 화완옹주는 25의 나이로 궁궐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47년 3월 12일자 기록에는 화완옹주 내명부 사무를 총괄하며 상의 총애가 급진하다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신분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 자유로움을 권력 확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환경전은 적막했습니다. 궁녀들이 물러간 뒤 촛불 아래 홀로 앉아있는 화완옹주의 그림자는 길고 외로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그녀에게 남은 것은 권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조차 혼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 48년 1772년 가을, 화완옹주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제화의 셋째 아들 정우겸을 양자로 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정시세보에는 정우겸 영조 48년 9월에 화완옹주의 양자가 되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 창덕궁 인정전에서 양자 입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21살의 정우겸이 화완옹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성록에 따르면 정우겸 준수한 용모에 뛰어난 문제를 갖추었으며 특히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다고 평가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화완옹주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영리한 눈빛, 야심을 감추려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기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절박함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화완옹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단순한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뜻을 이어받아 이 궁궐에서, 아니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신하가 되어야 한다. 정우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비슷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외척이라는 한계, 왕족이 될 수 없다는 태생적 제약,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다는 갈망. 화완옹주는 그에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양자 입적 이후 화완옹주와 정우겸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49년 1773년 기록들을 보면 화완옹주가 양자 정우겸과 함께 입시하다는 구절이 한 달에도 서너 차례씩 등장합니다. 그녀는 정우겸에게 궁중 정치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초여름밤 환경전의 별당에서 화완옹주는 정우겸에게 말했습니다. 후겸아, 권력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예, 마마. 명령할 수 있는 힘이옵니다. 아니다. 화완옹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력이란 두려움이다. 남들이 너를 두려워할 때 너는 명령하지 않아도 그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랑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겸은 양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영조 50년 1774년 화완옹주는 정우겸을 노론 벽파의 핵심 회의에 참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비변사 등록에는 정우겸, 화완옹주의 천거로 예조 참의에 제수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겨우 23살의 나이에 정삼품 당상관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조정 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조실록 135건에는 남인과 소론 측에서 정우겸의 급격한 승진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화완옹주는 이러한 비판들을 모두 아버지 영조에게 고하며 자신의 양자를 보호했습니다. 아바마마 후겸이는 소녀의 유일한 의지처이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이 불쌍한 딸에게서 마지막 위안마저 빼앗으려 하시렵니까? 영조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50년 8월 5일자에는 상이 이르시되 화완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후겸을 보호함이 마땅하다 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완옹주와 정우겸의 관계는 단순한 양모와 양자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조 51년 1775년 어느 늦은 밤 환경전에서 두 사람은 홀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궁녀들마저 모두 물러간 뒤였습니다. 마마, 소자는 마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옵니다. 정우겸의 목소리에는 맹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완옹주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 눈빛에는 양자가 양모를 바라보는 것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후겸아. 화완옹주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평생 갖지 못한 것들을 모두 가질 것이다. 권력, 명예,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단어는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정우겸도 이미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우겸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화완옹주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대리인이 필요했고 정우겸은 왕족이 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후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정조실록 부록에 실린 화완옹 주행장에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옹주는 양자 정우겸을 지극히 사랑하여 모든 권력과 지혜를 전수하였으되 그 애정이 때로 도를 지나쳤다는 기록입니다. 영조 52년 1776년 봄 세손 이산 훗날에 정조이 15살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손자에게 점차 정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일성록에는 세손,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상께서 크게 기뻐하시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화완옹주는 이러한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정우겸을 불러 말했습니다. 세손을 주시하여라. 저 아이가 자라면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정우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언젠가 아버지의 복권을 시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도세자의 죽음을 방관했던 화완옹주와 노론 벽파는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마 소자가 세손을 견제하겠사옵니다. 아니다. 화완옹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바마마께서 세손을 총애하시는 지금 우리가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아바마마의 의심을 살 것이다. 지금은 힘을 기르고 세력을 넓혀야 할 때이다. 승정원 일기 영조 52년부터 영조 53년 1777년 사이의 기록들을 보면 정우겸이 조정 내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해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우겸, 이조판서에 제수되다, 정우겸, 병조판서를 겸직하다, 정우겸, 우의정에 임명되다. 불과 5년 사이에 그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상승의 이면에는 화완옹주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모든 인사에 개입했고 밤마다 정우겸과 함께 다음 수를 계획했습니다. 비변사 등록에는 화완옹주가 추천한 인물들이 요직에 연이어 임명되다는 기록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속에서도 화완옹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여전히 오빠 사도세자의 환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손 이산의 차가운 눈빛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손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겸도 비슷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 종친이 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국 그는 외척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화완옹주에게 의존했고 화완옹주 역시 정우겸에게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영조 53년 1777년 겨울 환경전에서 화완옹주와 정우겸은 또다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마 소자는 때때로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무너질까봐. 나도 그렇다 후겸아. 화완옹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무너진다. 그러니 끝까지 가는 수밖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양모와 양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함께하기로 한 두 영혼의 결속이었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위험한 공생이었습니다. 화완홍주는 정우겸에게서 자신이 낳지 못한 아들을, 자신의 뜻을 이어갈 후계자를,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혈육을 보았습니다. 정우겸은 화완홍주에게서 자신을 왕실의 일원으로 만들어줄 후원자를,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통로를, 그리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줄 유일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뒤틀린 모자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야망은 점점 더 맹목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세손 이산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서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조 52년 1776년 3월 5일 경희궁 숭정전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83세 노구를 이끌고 어좌에 앉은 영조가 신하들 앞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세손 이산에게 대리청정을 명한다. 영조실록 138권에는 이 순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이 이르시되 짐이 이미 노쇠하여 정사를 살피기 어려우니 세손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케 하노라 하시다. 15살의 세손이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경궁 환경전에서 이 소식을 들은 화완홍주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정우겸도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입니다. 마마,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하옵니다. 정우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아바마마께서는 여전히 세손을 총애하신다. 화완홍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52년 3월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영조가 세손의 정무 처리를 지켜보며 크게 만족해하는 모습이 자주 묘사됩니다. 상이 세손의 결재를 보시고 칭찬하시다. 세손의 판단이 명확하고 공정하다 하시다는 구절들이 반복됩니다. 영조 52년 1776년 여름 화완홍주와 정우겸은 본격적으로 세손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성록 영조 52년 6월 14일자 기록을 보면 그들의 교묘한 전략이 드러납니다. 노론 벽파의 신하들이 연이어 상소를 올리되 그 내용이 모호하고 난해하여 상이 혼란스러워하시다. 화완홍주는 아버지 영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왕은 점점 더 문서에 집착하게 되었고 글자 하나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실록 139권에는 상께서 상소문의 글자 배열과 문장 구조를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하시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영조는 심각한 문자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환경전 별당에서 화완홍주는 정우겸에게 지시했습니다. 후겸아, 내일 예조에서 올릴 상소문을 보여다오. 정우겸이 가져온 상소문을 살펴본 화완홍주는 붓을 들어 몇 군데를 고쳤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문장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을 교묘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바마마께서 혼란스러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석을 넣어드리는 거다. 승정원일기 영조 52년 7월 22일자에는 이러한 전략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상이 상소문의 의미를 두고 세손과 다른 견해를 보이시며 화완홍주를 불러 의견을 물으시다. 화완홍주는 아버지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바마마, 이 상소의 진위는 세손 저하께서 아직 어리시어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오리까? 그런가? 짐은 그저 정무를 잘 보살피라는 충심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여기 이 구절을 보소서. 대리청정의 중대함을 헤아려라는 표현은 분명 경계의 뜻을 담고 있사옵니다. 영조는 딸의 해석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조실록 140권에는 상이 세손의 정무 처리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시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대조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손의 생모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해경궁은 화완옹주가 세손을 해하려 함을 알고 밤낮으로 근심하며 경계하였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영조 52년 1776년 8월 해경궁 홍씨는 아들 세손을 몰래 불러 경고했습니다. 사나 조심하여라. 고모께서 너를 노리고 계신다. 15살의 세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어마마마. 소손도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하오나 소손은 아직 어리고 힘이 없사옵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며 때를 기다려야 하옵니다. 해경궁은 아들의 조숙함에 놀라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15살 소년이 이미 이렇게 냉철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해경궁 홍씨는 화완옹주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영조 52년 하반기부터 해경궁이 영조를 아련하는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화완옹주가 영조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상소가 올라오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했습니다. 영조 52년 1776년 9월 15일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손이 처리한 인사 문제에 대해 노론 벽파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소가 올라온 것입니다. 비변사 등록에는 이 상소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손 저하께서 남인 계열 인물을 요직에 임명하시니 이는 당파의 균형을 해치는 처사이옵니다. 정우겸이 작성한 이 상소는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손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세손의 판단이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영조는 이 상소를 읽으며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완옹주는 적절한 시기를 노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바마마 소녀가 감히 여쭙겠사옵니다. 세손 저하께서는 아직 어리시어 당파의 미묘한 균형을 헤아리기 어려우신 것이 아니오리까? 그렇지 않다 화완아. 세손은 영특하고 공정하다. 물론이옵니다 아바마마. 하오나 공정함과 경험은 다른 것이옵니다. 조정의 노신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바로 그 점이 아니오리까? 영조는 딸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영조실록 141권에는 상이 세손의 인사처리를 일부 번복하시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화완옹주와 정우겸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조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대전마마 세손은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여 결정하였사옵니다. 신첩이 직접 그 과정을 지켜보았사옵니다. 그러하냐? 예, 대전마마. 세손은 각 당파의 의견을 모두 듣고 인물의 재능과 덕망을 살핀 뒤에 결정하였사옵니다. 결코 편파적인 처사가 아니옵니다. 영조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52년 9월 18일자에는 상이 번복한 인사를 다시 원상복구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환경전으로 돌아온 화완옹주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이 감히 정우겸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마마, 이제 우리는 해경궁까지 상대해야 하옵니다. 그렇다. 저 여인은 만만치 않다. 화완옹주는 해경궁 홍씨를 과소평가했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한중록에 나타난 해경궁의 성품을 보면 그녀는 온순해 보이지만 내면에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영조 53년 1777년 초 화완옹주와 정우겸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손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세손을 둘러싼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53년 2월부터 5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세손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연이어 탄핵을 받거나 좌천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홍국영 경솔하다는 이유로 파직되다. 서명선 부정 혐의로 조사받다. 정민씨 지방으로 좌천되다. 이 모든 탄핵과 조사의 배후에는 정우겸과 노론 벽파가 있었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화완옹주였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이러한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한중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완옹주는 교활하도다. 직접 나서지 않고 정우겸을 앞세워 세손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하는도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세손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도다. 영조 53년 1777년 여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정우겸은 영조에게 올리는 상소문에서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손의 대리청정이 아니라 영조의 성스러운 통치를 찬양하는 듯한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53년 7월 3일자 상소를 보면 이러한 전략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전마마의 성덕이 천고에 빛나시니 어찌 다른 이의 손을 빌리시오리까. 마마께서 직접 만기를 살피심이 마땅하지 않사옵니까? 이는 교묘한 이간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영조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손의 대리청정이 불필요하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노쇠한 영조는 이러한 아첨에 흔들렸습니다. 화완옹주는 이러한 상소들이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근히 아버지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아바마마 신하들이 모두 마마의 성덕을 우러러 보옵니다. 마마께서는 여전히 정정하시옵니다. 영조는 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영조실록 143권에는 상이 다시 일부 정무를 직접 처리하기 시작하시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세손의 대리청정 권한이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경궁 홍 씨는 이 상황을 보며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세손을 불러 조언했습니다. 사나 지금은 참아야 한다. 조부전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여라. 예, 어마마마. 세손 이사는 고모 화완옹주와 정우겸의 모든 술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일성록에 나타난 세손의 행적을 보면 그는 이 시기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화완옹주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조 53년 1777년 가을 화완옹주와 해경궁 홍 씨는 우연히 창덕궁 후원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완옹주의 눈에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 해경궁의 눈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과 냉철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경궁, 안녕하신지요? 화완옹주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옵니다, 옹주마마. 세손께서 대리청정을 잘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과찬이옵니다. 세손은 아직 부족함이 많사옵니다. 두 여인은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다음 수를 예측하고 한치의 빈틈도 주지 않으려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화완옹주는 환경전에서 정우겸에게 말했습니다. 해경궁은 강한 여인이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어미일 뿐이다. 어미의 약점은 자식이지. 정우겸은 양모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었습니다. 세손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세손을 둘러싼 모든 것을 무너뜨려 고립시키는 전략.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다음 수였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 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화완옹주와 정우겸 그리고 해경궁 홍 씨와 세손 이산. 네 사람의 숨막히는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었고 노쇠한 영조는 그 중심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영조 53년 1777년 겨울 84세 영조는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53년 11월 7일자 기록에는 상이 수라를 들지 못하시고 기운이 매우 쇠하시다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궁궐 전체가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위기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경궁 환경전에서 이 소식을 들은 화완옹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 옆에 선 정우겸도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승하하는 순간 세손 이산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들의 권력은 종말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후겸아. 화완옹주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마마 무엇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정우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완옹주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금등을 찾아야 한다. 정우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등. 그것은 영조가 가장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는 비밀 문서를 담은 상자였습니다. 영조실록의 부록 기록에 따르면 금등은 임금이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교서나 비밀 문서를 봉인하여 보관하는 특별한 상자로 정의됩니다. 영조 53년 1777년 12월 초순 화완옹주는 정우겸과 함께 극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환경전 가장 깊숙한 별당에서 궁녀들조차 물러나게 한 채 두 사람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마마 금등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바마마께서는 평소 금등을 세 곳에 보관하신다. 경희궁 숭정전의 어좌 뒤 비밀 공간, 창덕궁 희정당의 서고, 그리고 종묘의 특별 보관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금등은 아마도 희정당에 있을 것이다. 화완옹주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아버지 곁에서 보낸 덕분에 궁궐의 비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금등 안에는 무엇이 있사옵니까? 사도세자에 관한 진실이다. 화완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조 38년 1762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뒤주 안에서 들려오던 오빠의 비명, 그리고 자신이 방관했던 그 끔찍한 순간. 아바마마께서는 오빠를 죽인 뒤 깊은 후회에 빠지셨다. 그리고 밤마다 기록을 남기셨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손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그 모든 것이 금등 안에 있을 것이다. 한중록에도 이와 관련된 암시가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영조께서 승하시기 전 세손에게 전할 비밀 교서를 남기셨다 하나 그 내용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정우겸은 화완옹주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 금등이 세손 저하의 손에 들어가면. 그렇다. 세손은 그것을 근거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복권시킬 것이고 우리 노론 벽파는 역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화완옹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오빠를 방관했다는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마 어떻게 하시겠사옵니까? 금등을 찾아 없애야 한다. 세손이 즉위하기 전에. 영조 53년 1777년 12월 15일 밤 정우겸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시기에 창덕궁 희정당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겸이 금등을 찾기 위해 서고를 뒤지던 중 촛불이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빨리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은 궁궐 내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즉시 이 사건이 보통 화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한중록에는 그날 밤 희정당의 화재 소식을 듣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누군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경궁은 세손을 불러 긴급히 말했습니다. 산하 화완옹주가 움직이고 있다.
아마도 조부전하께서 남기신 금등을 노리는 것 같구나. 16살의 세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마마마 소손도 짐작하고 있었사옵니다. 금등에는 아바마마에 관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이다. 해경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고 아들이 왕위에 올라 정당한 복권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영조 53년 1777년 12월 하순, 영조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12월 21일자 기록에는 상이 의식이 흐려지시고 말씀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궁궐은 임금의 임종이 멀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화완옹주와 정후겸은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조 53년 12월 23일 밤 정후겸은 신뢰할 수 있는 환관 2명과 함께 경희궁 숭정전으로 잠입했습니다. 경희궁지에 따르면 숭정전의 어좌 뒤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역대 임금들의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밤중 정후겸은 조심스럽게 어좌 뒤의 벽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작은 돌출부를 찾아냈고 그것을 누르자 벽의 일부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금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후겸은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금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각 금등에는 한자로 제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조 20년 대기근 대책, 영조 30년 당쟁 조정안 그리고 영조 38년 윤호월 교서. 정후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조 38년 윤호월. 그것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그 금등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복도에서 내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후겸은 재빨리 금등을 품에 감추고 뒤쪽 비밀 통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승정원 일기 12월 24일자에는 숭정전에서 괴한 출몰, 궁궐 경비를 강화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전으로 돌아온 정후겸은 숨을 헐떡이며 화완옹주에게 금등을 건넸습니다. 화완옹주는 떨리는 손으로 금등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열어보아야 하옵니까, 마마? 정후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완옹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금등의 봉인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영조의 친필로 쓰인 여러 장의 교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완옹주는 촛불을 가까이 당겨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의 글씨는 떨리고 흐려져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짐은 오늘 가장 비통한 결단을 내렸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었으니 이는 짐의 죄이며 후세에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이로다. 화완옹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자는 병들었으나 본래 순수하고 효심 깊은 아이였다. 짐이 너무 엄격했고 짐의 의심이 아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는 모두 짐의 잘못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화완옹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손 이산에게 고한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짐의 두려움과 병든 정신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부디 아버지를 복권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일을 방관한 자들도 용서하거라. 그들도 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니. 화완옹주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손에게 진실을 알리고 복권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마마. 정후겸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화완옹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빠의 비명, 자신의 방관,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선택해야 할 마지막 결단. 한참 후 화완옹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워라. 마마. 이 금등을 태워버려라. 지금 당장. 정우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양모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금등과 그 안의 교서들을 화로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붉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영조의 진실이 재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조가 금등을 단 한 개만 남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조실록 부록에 따르면 영조는 같은 내용의 교서를 여러 부 작성하여 서로 다른 금등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노쇠한 임금의 집착이자 진실이 반드시 후대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영조 53년 1777년 12월 28일 해경궁 홍씨는 종묘의 특별 보관소를 조용히 방문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날의 기록이 간략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종묘를 찾아 대전마마께서 남기신 유산을 확인하였다. 그녀는 종묘 관리인에게서 열쇠를 받아 보관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역대 왕들의 비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금등들을 찾았고 그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조 38년 윤호월 교서 부본. 해경궁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품에 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반드시 필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이 금등을 비밀리에 대조전 자신의 처소로 옮겼습니다. 영조 54년 1778년 정월 초하루 영조의 상태는 위독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상이 거의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간신히 눈만 뜨고 계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임금의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완옹주는 아버지의 친전인 경희궁 집복헌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조는 희미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화완아, 짐을 용서하거라. 화완옹주는 아버지가 무엇을 용서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죽인 것, 딸에게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만든 것,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것. 아바마마. 소녀야말로 용서를 구해야 하옵니다. 그러나 영조는 이미 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영조 54년 1778년 3월 5일 오시 85세 영조가 창덕궁 희정당에서 승하했습니다. 영조실록 146권 최종 기록에는 영조대왕께서 제위 52년 만에 승하하시니 전국이 통곡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손 이산이 정조로 즉위하는 순간 화완옹주와 정우겸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환경전으로 돌아온 화완옹주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사랑했고 집착했던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금등을 태워버린 것도 권력을 위해 발버둥 친 것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하늘에 태양이 지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완옹주는 그 새벽의 차가운 빛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조 즉위년 1776년 3월 10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25살의 이산이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정조실록 한 권에는 세손이 왕위에 오르시니 조야가 새 시대를 기대하며 경하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화완옹주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후 정조는 첫 조정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3월 11일자 기록을 보면 새로운 왕의 단호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의 첫마디는 조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짐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다. 화완옹주는 자신의 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곁에 있던 정우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마마, 이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화완옹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정조 즉위년 1776년 4월 정조는 해경궁 홍씨로부터 영조가 남긴 금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조실록 2권에는 상이 선대왕의 비밀 교서를 받아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가 남긴 진실을 읽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창덕궁 희정당에서 정조는 해경궁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마마마 조부전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 역적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분을 방관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해경궁 홍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을 해야겠구나. 예, 어마마마. 하오나 소자는 피로 얼룩진 복수는 원치 않사옵니다. 조부전하께서도 용서를 말씀하셨사옵니다. 정조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시기 해경궁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은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시되 또한 인자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정조 즉위년 1776년 5월 3일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장원세자로 추존하고 묘소를 수원으로 이장할 것을 명했습니다. 정조실록 3권에는 상이 선친을 장원세자로 추존하시니 백성들이 성상의 효심에 감동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화완옹주는 환경전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덮으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역적이 아니었고 그녀는 무고한 오빠를 방관한 죄인이었습니다. 정조 즉위년 1776년 6월 정조는 본격적으로 노론 벽파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무자비한 복수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정리였습니다. 승정원 일기 정조 즉위년 6월의 기록들을 보면 정우겸을 비롯한 노론 벽파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탄핵을 받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정조 즉위년 1776년 7월 15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우겸이 대역죄로 고발된 것입니다. 정조실록 4권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우겸이 선대왕의 금등을 도난하고 불태운 죄로 탄핵되다. 또한 대리청정 시절 세손을 해하려 한 역모의 증거가 발견되다. 환경전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화완옹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가 시킨 일이다. 후겸이는 나의 명을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궁궐 밖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겸은 7월 20일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의금부등록에는 정우겸의 신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금등을 훔쳐 불태웠느냐? 그렇다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정우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화완옹주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양모,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인의 독단이었사옵니다. 거짓말 마라. 화완옹주가 배후가 아니냐? 아니옵니다. 옹주마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셨사옵니다. 정우겸은 끝까지 화완옹주를 보호했습니다. 정조실록 5권에는 정우겸 모든 죄를 자백하되 화완옹주의 연루는 부인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 즉위년 1776년 8월 5일 정우겸은 역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정우겸,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 당하다는 간략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27의 나이로 그는 양모를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환경전에서 이 소식을 들은 화완옹주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궁녀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녀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8월 7일자에는 화완옹주 병을 얻어 침거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깨어난 화완옹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겨우 30살의 나이였지만 그녀는 늙은 노파처럼 보였습니다. 정조 즉위년 1776년 9월 1일 정조는 화완옹주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정조실록 6권에는 이날의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 홀로 선 화완옹주는 조카인 정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가 품에 안았던 그 아이가 이제 왕좌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완옹주. 정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고모께서는 선왕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사랑하셨습니까? 화완옹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사랑이 끝나고 집착이 시작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권력이 목적이 되었는지. 정조는 계속 말했습니다. 짐은 고모를 벌해야 합니다. 정우겸과 함께 선왕의 금등을 훼손하고 짐을 해하려 했으니 역모죄에 해당합니다. 화완옹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오나, 정조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고모는 선왕의 딸이십니다. 짐의 고모이시며 한때 짐을 품에 안아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왕께서는 금등에서 용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화완옹주는 고개를 들어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짐은 고모를 사형에 처하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옹주의 자코를 박탈하고 서인으로 강등합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유배를 명합니다. 정조실록 6권에는 화완옹주, 옹주 자코를 박탈당하고 서인 이씨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되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정조 즉위년 1776년 9월 15일 화완옹주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전 화완옹주 초라한 수레를 타고 강화도로 떠나다. 전송하는 이 없었다는 쓸쓸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 화완옹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멀리 궁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그곳,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곳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강화도 유배지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완옹주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도 누군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정조 1년 1777년 봄 유배지에서 화완옹주는 처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직접 불을 피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강화부지에는 전 화완옹주 유배지에서 조용히 지내며 불평 없이 생활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완옹주는 유배지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평범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권력을 욕심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살았다면. 정조 2년 1778년 여름 정조는 화완옹주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정조실록 부록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고모 강화도에서 건강히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짐은 여전히 고모를 원망하지만 동시에 고모의 고통도 이해합니다.
선왕께서는 고모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고모를 망쳤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곳에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완옹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카의 용서가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 늙은 죄인은 매일 밤 오빠를 꿈꿉니다. 뒤주 안에서 손을 내미는 오빠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저는 권력을 탐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고독뿐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어진 정치를 펼치시어 이 땅에 더 이상 저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조 3년 1779년 가을, 정조는 화완옹주의 유배를 해제했습니다. 정조실록 8권에는 전 화완옹주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완옹주는 궁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정조 5년 1781년 겨울, 화완옹주는 병을 얻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2월 15일자에는 전 화완옹주 병환이 깊어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는 어이를 보내 치료하게 했지만 그녀의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정조 6년 1782년 정월 5일, 36의 나이로 화완옹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실록 15권에는 전 화완옹주 이씨, 한양 사저에서 별세하다. 상이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게 하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직접 고모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화완옹주의 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 이제 평안하십시오. 선왕께서 고모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화완옹주의 묘는 양주의 한적한 산자락에 만들어졌습니다. 화완옹 주묘 지명에는 그녀의 일생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완옹주 이씨, 영조의 막내딸로 태어나 총애를 받았으나 권력을 탐하여 죄를 지었다. 하나 말년에는 깊이 뉘우치고 조용히 생을 마쳤으니 그 고독한 삶이 안타깝도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을 뿐 화려한 장식은 없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인의 마지막은 그렇게 쓸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후대 사람들은 화완옹주를 다양하게 평가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권력의 눈먼 악녀로, 어떤 이는 애정 결핍에 시달린 비극적 여성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사랑을 원했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오빠를 방관한 죄책감을 권력으로 덮으려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사랑과 권력, 죄책감과 고독이 뒤엉킨 비극이었습니다. 화완옹주가 세상을 떠난 후 정조는 종종 그녀의 무덤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조실록 곳곳에 상이 화완옹주의 묘소를 참배하시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정조는 고모를 용서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독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조는 화완옹주의 묘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모께서 원했던 것은 결국 사랑이었지요. 하지만 사랑을 얻기 위해 잘못된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제는 선왕 곁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 주변의 꽃잎을 날렸습니다. 화완옹주 영조의 마지막 딸.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고독의 끝까지 한 여인의 비극적이고 쓸쓸한 인생이 완성된 것입니다.